야,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거 정말 운 좋은 줄 알아? 없이 살아서 그런가? 어디서 말대꾸야? 화려한 한정식집 룸 안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마지막 독설이었다. 그 순간 지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10년 넘게 참아온 지은의 인내심은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그토록 거만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발에 코가 닿도록 절을 하게 된다. 그건 며느리의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 한 장 때문이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10년간의 굴욕. 지은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2015년 봄이었다. 남편 민수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지은의 소박한 꿈이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함과 오만함, 그리고 거친 언행은 남편과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지은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첫 만남부터 지은의 친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경기도 먼 외곽에서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다. 반면 시댁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우리 잘난 며느리, 친정은 시골이에요. 친정 아버지가 시골에서 땅이나 파고 농사나 짓는다는데 그런 산골에도 버스가 있는지 몰라? 박순자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은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모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16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반신불수가 된 시아버지의 병수발은 자연스럽게 지은의 몫이 되었다. 똥기저귀를 갈고 유동식을 먹이고 밤낮으로 침대 옆을 지키는 것이 지은의 일상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누워있는 남편 곁에는 가지도 않으면서 지은에게만 모든 것을 떠넘겼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하면 뭐하러 시집 왔어? 명절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은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20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을 혼자서 만드는 동안 박순자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과일만 까먹었다. 이것 좀 봐라. 전이 이렇게 두껍게 붙여졌잖아. 그리고 기름은 얼마나 쓴 거야? 재수 없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박순자는 지은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의 트집을 잡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정작 제사가 끝나면 지은에게는 다 삭은 김치와 오래되어 시든 나물만 챙겨주었다. 신선한 과일과 갈비는 모두 박순자 자신이 챙겨갔다. 친정은 뭐 하러 가냐? 시골까지 내 남편 골병 들게 하지 말고 그냥 있어. 그리로 가면 밥은 먹을 수 있니? 지은이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면 박순자는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결국 지은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지 못했다. 전화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2025년 11월 지은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아버지.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평생 등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밭일만 하시던 아버지. 딸 하나 시집 보내고 외롭게 사시던 아버지. 이제 영영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온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흘만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순자의 대답은 냉정했다. 아니, 내가 가면 시아버지 병수발은 누가 돌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미 끝난 일이잖아. 돈 한 푼 안 되는 친정일로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여기서 일이나 해.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남편 민수는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의 허락 없이 친정으로 향했다. 장례식은 쓸쓸했다. 친척도 별로 없었고 조문객도 몇 명 되지 않았다. 지은은 혼자서 모든 장례 절차를 치렀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평생 처음 입어본 듯한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3일장을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은은 아버지의 낡은 서랍에서 묵직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토지 수용 보상 안내문, 개발구역 지정 통지서, 보상금 산정 내역서. 지은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지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아버지가 평생 일구던 그 농과 밭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골 땅이 개발구역에 편입된 것이다. 최종 보상 금액은 108억 원이었다. 서류 봉투.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온 지은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박순자는 현관에서부터 지은을 맞이하며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며느리 양반 오셨네? 친정일 마치고 이제야 오셔? 시아버지가 며칠째 약도 제때 못 드셨는데.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피곤에 지친 지은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쉬려고 했다. 그때 가방의 지퍼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은이 화장실에 간 사이 복도를 지나가던 박순자가 방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평소 며느리 방을 감시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박순자는 슬그머니 방 안을 들여다봤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뭐야, 이게? 박순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박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통지서.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보상금 항목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다. 108억 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며느리 지은 앞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 가난한 친정에 이런 돈이? 박순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108억이라는 돈이면 강남의 빌딩도 살 수 있고 평생 놀고 먹어도 남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그 돈을 며느리가 받게 된다니. 박순자는 서류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황급히 방을 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평생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금덩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박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이 오갔다.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그 돈을 가족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혼이라도 하면 큰일이다.
어떻게든 며느리를 잘 달래서 돈을 빼내야 한다. 180도 달라진 태도.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눈을 뜨자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방문 앞에 호화로운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굴비, 전복, 한우, 각종 나물과 과일까지.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듯한 12첩 반상이었다. 혜미야, 일어났니? 얼른 나와서 밥 먹어. 내가 새벽부터 정성껏 차렸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10년 만에 처음 듣는 다정한 톤이었다. 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다. 박순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내가 갱년기라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너 같은 복덩이가 어디 있다고 내가 그랬을까? 아가, 나 용서해줘. 앞으로 잘할게. 박순자의 눈에는 억지로 짠 듯한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점심때가 되자 박순자는 아들 민수를 불러 다그쳤다. 야, 너 지은이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명품 가방 하나 사준 적 있어? 당장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거 사와. 민수는 갑자기 달라진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윽박지름에 곧바로 지갑을 들고 나갔다. 1시간 후 민수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여보, 이거 받아. 어머니가 사라고 하셔서. 지은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가방을 받아들었다. 저녁이 되자 박순자는 지은을 거실로 불러앉혔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읍소했다. 아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내가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잊어줘. 앞으로는 시아버지 병수발 들 필요 없어.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도 마음껏 써. 박순자의 가식적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지은이 아침에 일어나면 박순자가 직접 슬리퍼를 가져다 놓았다. 지은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박순자가 달려와 빼앗아 들었다. 마치 왕족을 모시는 시녀처럼 굴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 때도 박순자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며느리? 아이고, 효녀지. 시아버지 병수발도 얼마나 잘 드는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 며느리야.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가난한 친정의 며느리라고 비하하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었다. 지은의 선택.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지은은 거실에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박순자는 며느리가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줄 알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았다. 지은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박순자는 눈을 반짝이며 서류를 바라봤다. 혹시 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가 아닐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지은이 내민 서류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혼 신고서. 그것도 이미 지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는 상태였다. 뭐야 이게? 박순자가 소리쳤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은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바보인 줄 아셨어요?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서 서류를 본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집안의 종처럼 살았어요. 똥기저귀를 치우고 새벽부터 밥을 하고 명절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가족으로 대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삼켰던 모든 말들이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저한테 주시면서 어머니는 신선한 음식만 드셨어요.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가난해서 갈 데도 없다고 비웃으셨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조차 못 가게 하셨죠. 박순자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지은이 먼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제 친정 땅에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걸 아신 순간부터 어머니는 180도 달라지셨어요. 굴비에 전복에 명품 가방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시던 것들을 일주일 만에 다 하셨네요. 지은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였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던 서류 여기 있어요. 108억 원. 어머니 입장에서는 군침 도는 금액이겠죠. 하지만 이 돈, 어머니하고는 1원도 관계없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어머니께 드릴 돈은 단 1원도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이 집 구석에서 제가 해드리는 밥 드실 생각 마시고 아드님이랑 오순도순 사세요. 안 돼. 아가야, 제발. 박순자가 지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박순자의 손을 뿌리쳤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10년 동안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어머니가 반면교사가 되어주셨네요. 지은은 미리 준비해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다. 지은의 짐은 많지 않았다. 10년을 살았지만 정작 지은의 것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다. 지은아, 여보, 이러지 마. 민수가 지은의 팔을 붙잡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지은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은은 냉정하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도 10년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것 다 보고만 있었잖아요. 단 한 번도 저를 감싸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붙잡는 척하지 마세요. 지은은 트럭에 올라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박순자와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창문도 열지 않았다. 트럭이 출발하자 지은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다. 108억이라는 돈이 지은에게 준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였다. 10년간의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였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땅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작은 밭이 딸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바로 존엄이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에필로그 6개월 후 지은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지은은 그곳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박순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며느리에게 밥을 해달라고 할 수도 똥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지은에게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돈은 그저 이미 존재하던 본성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박순자는 평생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렀다. 진정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박순자는 구박만 하던 며느리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사연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